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무형자산에 이어서 비유동자산의 거의 마지막 파트죠. 투자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 보통 우리 비유동자산 쓸 때 여러분이 암기하신 거는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셨었죠. 여기 비유동자산 해놓고서는 첫 번째가 투자자산이었었어요. 두 번째가 유형자산, 세 번째는 무형자산. 그렇죠. 마지막은 기타. 기타인데 기타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비유동자산이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근데 그 빈도수나 중요도를 따지게 되면 이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중요성이 높은지라 이네들을 먼저 설명해 놓았고요. 교재에서는 투자자산하고 이 기타 비유동자산을 묶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네요. 자, 여기서 투자자산이란 투자라는 말 자체가 유동자산에서 단기 투자자산, 단기라는 말이 붙었었죠. 그래서 단기라는 말 중에서 단기 투자자산 중에서요. 단기가 장기로 변하면 바로 그 유동자산에 있던 자산들이 여기 다 비유동자산으로 다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 부동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회사에서 말이죠. 회사에서 어,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산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 판매 목적으로 샀다.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샀다는 것은 그 회사가 부동산 회사이니까 그 재고자산 중에서 하나를 써야겠죠. 재고자산에 뭐뭐 있었나요? 상품, 제품은 아닐 테니까 얘가 상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목적이 뭐였을 때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 상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이번엔 투자 목적이다.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여기 투자 부동산 쓰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얘를 사용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은 사용 목적이 뭐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뭐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아, 건물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회사에서 건물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건물이 상품으로 기록될 때도 있고 투자 부동산으로 기록될 때도 있고 건물로 이렇게 기록될 때도 있죠. 근데 얘가 건물만 그럴까? 우리 회계에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까? 자, 똑같은 식당 가서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었어. 근데 거래처하고 먹었으면 뭐라고 쓰고 접대비라고 쓰고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먹었으면 복리후생비라고 쓰고 섞어서 같이 먹었으면 거래처도 있고 직원들도 있어. 거기도 똑같아요. 목적이 뭐냐예요. 거래처 직원은 한 명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은 10명이 있었어. 그럼 11명이 식사하고 그러면 그 기록 쓸 때 접대비라고 써야 될까? 복리후생비라고 써야 될까? 한 사람 것만 접대비 쓰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라고 써야 될까? 그 자리 모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거래처의 그 직원한테 그게 그 거래처 이사였었어요. 근데 우리 상품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팀장들이 다 나가서 설명한 거야.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거래처의 상품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모임 목적이니 이론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의 자리가 목적이 뭐였느냐에 따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다 접대비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그런데 이 이사님이 거래처 이사님인데 우리 직원들 회식하는데 지나가다 들렸어. 그럼 그분 것만 별도로 n분의 1에서 돈 내세요 그럴까? 아니면 접대비라고 처리할까? 그 목적은 직원들이 회식하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해 드리지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 목적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정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기록을 할 거 아니겠어요? 회계 담당자의 역할은 이렇게 계정 용어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인 것이지 계산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계정 암기하고 등등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또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이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투자예요. 자, 그래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 여기 비유동자산이니까 당연히 장기간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도 있네요. 대부분은 투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도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투자 자산은 유형 자산과 다른 점은 기업의 고유 사업 목적을 기업의 고유 목적이라는 사업 목적이라는 게 장사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용할 목적인데 이거는 투자 목적이라서 이게 다른 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국주택 국제회계 기준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도 투자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 배우는 거 아니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여기 투자 부동산이라고 했던 거는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요것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 매도 가능 증권은 별표 3개 해 놓으시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여기 투자 자산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배우시게 될 자본 계정에서도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잘 보도록 하시죠. 요 캡처 이것도 해드려요? 이거 수정 씨한테 물어봐야 돼. 안 해도 돼? 넘어갈게요. 이게 다 아시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 제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없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메뉴로 제가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매도 가능 증권을 지난번에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또 아닌 게 아니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 매도 가능 증권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으세요. 회계 처리가 좀 골 때리니까 그래요. 자, 우선은 앞에서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고 했고 시장성 있고 뭐 등등 얘기했었죠. 자, 얘를 갖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지금 기본 공통되는 사항은요. 주식이기 때문에 타 회사 주식을 살까요? 이렇게 해놓을까? 타 회사 주식수는 한 주. 근데 얘는 보통 시가가 나오고요. 문제에서 또 뭐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여기 액면가액도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런데 액면가액이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왜?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우리 액면가액은 전혀 여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만 사용한다? 타회사 시가만 사용해요. 액면가액은 나중에 배울 우리 회사 주식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 근데 이거는 지금 타회사 주식이죠. 그래서 시가만 사용하지 액면가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부터 먼저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얘는 우선 취득 과정 알아야 된다 그랬죠. 취득 과정에서의 이슈 이렇게 액면가액 시가 가르쳐주고 또 뭐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수수료 있다 그랬었죠. 수수료 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 어떻게 기록해요? 지금 이 주식을 사면서 현금으로 다 여기 대금을 결제했다고 했을 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예요? 7,000원 주고 사왔죠. 현금은 얼마를 썼겠어요? 현금은 7,500원을 썼대요. 그럼 500원은 별도로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수수료 비용 쓰기로 했었죠. 500원. 자, 봐요.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에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그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포함 안 시켰죠. 얘만 유일하게 별도로 기록하는 계정이라고 강조를 여러 번 해드렸었어요. 잊어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수수료 비용이긴 한데 영업과 관련이 있는 수수료 비용이라 했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영업 외 비용 계정으로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셔야지 됩니다. 자, 두 번째 취득 과정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보유 과정. 보유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말인 12월 31일까지 보유했을 때 지금 주식값이라는 것이 수시로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봤더니 이를 갖다가 공정가치로 평가라는 게 여기에서 시험 문제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기말 정리사항이기도 하고요. 기말이 되니까 그 금액이 10,0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7,000원이라고 기록된 대로 놔두어야 되겠어요? 10,000원으로 고쳐서 기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그 시점에 우리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짜리로 표시해야 되는데 단기매매주권은 지금 처음 취득할 때 7,000원 있죠. 그러면 얼마만 더 해주면 돼요? 3,000원만. 그래서 차별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해서 증가한 만큼 3,000원을 더 기록하게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대변에는 뭐라고 써요? 얘는 실제로 사거나 판 게 아니에요. 평가를 한 것이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에서 얼마? 3,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계정 요거 있죠? 얘 계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회사는 노트북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얘도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얘는 이번에는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처분 과정으로 볼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좀 우리가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주식 단기 매매 주권을 평가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값은 더 이상 7,000원이 아니라 얼마짜리여야 된다? 10,000원짜리여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처분 과정을 보시게 되면 처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월 15일 날 얘를 갖다가 매각 처분했어요. 처분했는데 얼마에 처분했냐면 15,000원에 처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차변에 현금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15,000원짜리 팔았으니까 15,000원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내가 돈을 받았으면 내 건 뭔가 줘야 되죠. 기브 앤 테이크 줘야 되는데 뭘 줬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주었겠죠. 얼마짜리겠어요? 10,000원짜리. 그러면 차이가 생겼네. 얼마가 생겼어요? 5,000원. 5,000원의 기정은 뭘까?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했어요?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처분 이익 해놓고서는 금액은 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얘도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 돼요. 반대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 외 그 비용이 되겠죠. 이런 영업 외 수익 계정이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거 끝날 회계 1급 끝날 파트쯤 가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계정 다시 또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판관비 얘가 많이 중요해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는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던 항목들이에요. 자, 지금 설명해 드릴 계정은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이 매도 가능 증권의 목적은요, 보편 시험 문제에서는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자산에도 있어요. 비유동자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매매증권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다 그랬었고, 매도가능증권에도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는 주로 주식만 나옵니다. 채권은 왜 안 나오냐고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 뭐 시험 문제는 다 틀리는데 그 변별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즉 채권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기에는. 그래서 보통 매도 가능 증권이 됐던 단기 매매 증권이 됐던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주식으로 시험을 낸다. 여기 그냥 위에다 써놓을게요. 잘 틀리더라고. 까먹으니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에도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다. 특히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 비유동 두 개 다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참고하라고,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을 갖다 입력하려고 매도 가능 증권 찾아보잖아요. 코드 번호가 123번, 얘가 유동이에요. 그다음에 178번, 얘가 비유동이에요. 즉 위에 있는 거는 유동 계정이고 밑에 있는 것은 비유동 계정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계정들 주의하시게 되면 두 개, 세 개, 여러 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글자로 찾는 게 아니라 계정 코드 번호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에도 유동, 비유동 다 있다는 거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기록하는데 옆에 있는 단기매매 증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잘 구분하셔야지 돼요. 첫 번째, 취득 과정은 같아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 똑같이 타회사의 주식이에요. 타회사의 주식이고 지금 한 주에 7,000원이래요. 그리고 수수료 500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금액은 제가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비용으로 발생하면 부대비용 다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써주라 그랬죠. 근데 뭐만 유일하다 그랬어요. 별도로 써주는 거는 단기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다릅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의 값이 얼마가 돼요? 7,500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수료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대변에 똑같이 현금 7,500원 주고 이렇게 샀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벌써 취득 과정에서 기록하는 게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다르죠. 여기는 수수료 비용 포함시켰고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죠. 요거 벌써 하나 달라요. 그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 공정가치가 똑같아요. 공정가치는 지금 현재 얼마다?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10,000원이었을 때 차변에다가는 지금 공정가치 10,000원이라고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차변에 단기 매매, 아니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은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3,000원이 아니라 취득할 때 7,500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 10,000원이 되려면 나머지 2,500원이 증가한 것이니까 2,500원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매도 가능 증권. 얘도 판 거 아니죠? 평가한 거예요. 평가 이익이죠? 얼마? 2,500원.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 계정에서 배울 건데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요 계정 있죠. 평가자 들어간 거 얘만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얘는 여기서처럼 그 손익계산서의 계정이 아니에요. 얘는 어디 계정이냐면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에 해당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좀 독특하죠. 이익이나 손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 어디 계정이다? 자본 계정이다.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계정이에요.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한번 봐두시는 거고, 차후에 자본 계정 할 때 이거 연습을 꽤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중요하기도 하고 처음 배우셔서 많이 헷갈려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계정에서 연습을 여러 번 할 거긴 한데 일단 매도가능증권 평가를 했어요. 여기는 자본계정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계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처분 과정이에요. 처분 과정에서도 15,000원에 그냥 매가 처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차변에 돈은 얼마 받았겠어요? 15,000원짜리니까 현금 15,000원 받았다고 기록을 해놓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우리 거 못 팔아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을 줘야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예요? 똑같아요. 그냥 10,000원짜리예요. 됐나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하고 똑같이 현금하고 단기매매증권 10,000원, 현금하고 매도가능증권 10,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여기 5,000원만 차이 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이 5,000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앞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얘는 자본계정에서 자본계정은 연말에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얘는 소멸이 안 돼요. 영원히 2월 돼요. 그래서 2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매도가능증권이 있었던 거 있죠. 얘부터 상기 처리해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쓰셔야 되느냐면 여기 밑에 계정에다가 상기 처리라는 것은 이익이니까 대변에 기록됐죠. 그러면 차변에 써서 없애버려야 돼요. 서로 상기시킨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대변에다가 2,500원 이렇게 써서 먼저 없애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먼저 번에 있었던 거 없애주는 거 요거를 앞으로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서로 계산해서 없애준다 그래서 상계 처리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상계 처리는 반대편으로 불러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변과 연대변의 합계금액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 차이가 나요? 7,500원 차이 나죠?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 얘도 처분을 했잖아요.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차이가 나요? 7,500원.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계정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또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처럼 이 계정도 영업 외 수익 계정이에요. 즉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기매매증권에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몽창 다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매도가능증권에 여기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도 다 손익계정인데 뭐만 유일하게 자본계정이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계정만 자본계정이라서 이런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회계 처리 요거 보실 때 단기매매증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일단 한번 잘 받으시고 자본계정에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본계정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하게 될 거니까 그때 설명하면서 구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살이 되고 살되면 안 되지 점수가 되고 시간이 될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요거 그대로 또 여러분 캡처해 가지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비교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매도가능증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처음에 만기라는 말은 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채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언제 이 용어를 쓰느냐? 처음에 취득할 때 목적 자체가 채권을 사면서 만기까지 내가 보유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샀다면 기록할 때 계정 뭐 사용해라?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채권을 사면서 올해 안에 그냥 다시 팔아버려야지 라고 의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올해 안에 팔아버려야지. 채권 샀다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단기매매증권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은 제가 채권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란 뜻이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간단히 알고 계신다면 타회사를 뭐죠? 통제할 목적으로, 즉 지배할 목적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사게 됐을 때 그때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기록하는 계정. 근데 타회사의 주식을 몇 퍼센트를 사느냐면 20% 이상을 취득했을 때 목적은 뭐였고 타회사의 지배 목적이었을 때 뭐라고 기록한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은 단기대여금의 상대 규정이니까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예금도 정기예금, 정기적금이긴 한데 얘가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장기성 예금 투자자산에다가 기록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투자 부동산, 그다음에 장기 투자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 여기 나와 있죠. 좀 이따가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다시 한번 교재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드려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자본 계정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장기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별반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비유동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 계정 나와 있는 거 기타 비유동자산의 종류 전세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장기성 매출채권 요거 하나 설명해야 되겠다. 저기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 건데요. 우리 유동자산 중에서요 매출채권이 있었죠. 매출채권에 뭐뭐 있었나요? 여기 외상 매출금 또 뭐도 있었어요? 받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매출채권 밑에는 뭐였죠? 기타 채권. 기타 채권의 첫 번째 뭐였었어요? 미수금. 이런 걸 외우고 계셔야지 저하고 의사소통할 때 금방금방 얘기를 알아듣잖아요. 분명 얘는 유동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동자산의 매출채권이었던 받으러움 외상매출금 얘가 지금 거래처의 상황으로 인해서 1년 이내 회수를 못하게 됐어. 못한대요. 1년 이내 회수 불가해요. 그럼 1년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도 외상매출금 여기다가 다 놔둬야 될까? 비유동자산으로 넘겨야 될까? 그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하는 거 봐요. 지금 여기 외상매출금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외상매출금 차변에 이렇게 돼 있던 거 아니겠어요? 차변에 외상매출금 1,000원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뭐 대변에 상품 매출 뭐 있었던 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지금 1년 이내에 보통 우리가 회수할 거라고 보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처가 1년 이내에 얘 못 갚는데 그럼 얘는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있었던 외상매출금 대신에 얘를 장기성 외상매출금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외상매출금 오케이? 1,000원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1,000원 이렇게 해서 빼준 거란 말이죠. 장기성 외상매출금은 지금 1년 이내 돈 못 받아 드리는 외상매출금이란 뜻이겠죠. 그죠? 그 이 장기성 외상매출금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투자자산인가요, 얘가? 투자는 이익을 보거나 손실도 볼 수 있는 건데 외상매출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죠. 두 번째, 유형자산이에요, 얘가? 아니죠. 무형자산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타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매출금뿐만이 아니라 바드러움도 장기성으로 넘어가면 뭘로 쏜다? 장기성 바드러움. 미수금도 장기성 미수금. 그럼 얘네들은 다 기타에 들어가는 항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도 캡처해요? 안 해도 되죠? 간단한 건 그냥 요즘 그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보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냥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거 아니야? 참 여러분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게 되면 걔 다운받을 수 있죠. 저장할 수 있죠. 그럼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필요하시면 또 해드릴게요. 뭐 클릭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못해. 자, 이렇게 해서 장기성 매출 채권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쭉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산 계정이 이걸로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 연습 문제 보니까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문제에서 눈에 띄길래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프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실무에서도 많이 다뤄진다는 뜻이고 자격시험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뜻이랍니다. 자, 여기 이번 시간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여기 다음 시간에 부채 계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